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팟빵이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시간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지겹다고 여겨지는데 참 시간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해마다 연말만 되면 정말 이렇게 기분이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네. 2019년을 돌아보자면 장 작가님한테는 어떤 일이 가장 내 삶을 변화시킨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게 하던가요? 저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어떤 원고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끝을 못 냈거든요. 그때 되게 좀 고생했는데 이제 내년에 내야 되죠. 근데 그게 제일 좀 개인적으로 컸어요. 뭔가 좀 그 앞뒤로 좀 생각 바뀐 것도 있고. 나중에 오늘 술 마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길어요. 알겠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요주님은 어떠셨나요? 저요? 네. 저도 되게 좀 고군분투하고 힘든 한 해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책 2권이나 내고 되게 결실이 좀 있는 해였던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는 그것이, 그 고군분투한 것이 어쨌든 결론이 되고 네. 이제 그렇게 되어서 되게 좋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이제 한국 나이로 제가 39이잖아요, 올해.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9살 즈음에 엄청 생각 많고 그렇죠. 힘든 시간들 보낸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책을 비롯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끝자리수 9살이 겪을 만한 어떤 그런 그 고민이나 힘든 그런 시간을 할 겨를이 약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좋은 거죠. 사실 29살 때랑 또 되게 다른데. 그렇죠. 그게, 그래서 막 남들이 야, 너 되게 지금 생각 되게 많겠다, 뭐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마감이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네, 약간 이랬거든요. 2019년 마무리 해피엔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네.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우리가 그동안 지나쳤던 이웃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먼저 작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즐기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이 책으로 인해 상처 입기를 바란다.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상처 입었던 것처럼 상처 입어 행동하기를, 개입하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만,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일어날 때에만 우리는 딘과 케빈이, 정신증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모든 형제와 자매가 구원받기를, 그들이 견딘 고통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기를 감히 희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특별한 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팟캐스트 뇌부자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몇 년,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3월쯤에 나오셨었던가요? 작년 봄이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 라는 책을 다룰 때 이제 저희 김지용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뇌부자들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와주셨었죠. 네. 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런 말 너무 식상하지만 네. 그때 이렇게 쪼르륵 앉아가지고 막 얘기했었는데 그때 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되게 긴장해서 약간 뭐 긴장되네요, 약간 머쓱머쓱 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여유가 많아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때도 녹음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한 10분 정도 긴장하시다가 다들 이렇게 그랬던가요? 네, 뭐 팟빵홀에 여러 번 그 사이 와서 그런지 네, 오늘도 뭐 긴장되긴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책 쓰신 거예요?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작가의 말을 읽으신? 아니, 제 아들들은 아니고요.
네, 정말 다행이 아니지만 네. 네, 이거는 제 책은 아니고 론 네. 파워스라고 하는 네. 미국의 작가분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그 분을 여기 모실 수 없으니까 제가 네. 대신 이야기해 보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내부자들 이제 모셨을 때 그 중에 제일 이제 말씀 잘하시고 청취자들 반응 좋았던 김지용 선생님 한 분만 이제 다시 부르기로 해서 모신 거 아시죠? 아, 네,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아무래도 저희만 얘기하기에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약간 좀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전문가 한 분을 이제 모신 것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정말 네. 잘 부탁드리고 많은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책이 어떤 책이죠? 이 책은요, 네. 그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정말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죠. 론 파워스라고 하는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라는 책이고, 네. 정말 제목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작가님의 이제 두 아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의 자신과 아내의 이야기 네. 그리고 더 그 이야기를 확장해서 조현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 우리 어떻게 읽었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저자 소개를 조금 아, 더 저자 그러면 소개를 김지영 듣고 선생님께 해볼까요? 부탁을 드릴까요? 네, 텔레비전 비평에 관한 글을 써서 네. 1973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라고 하시고요. 네. 2006년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든 영화 아버지의 깃발의 원작 소설을 썼는데 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10년 만에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에게도 너무 힘든 내용이라서 책을 끝까지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힘겹게 적었다고 하시고요. 조현병에 걸린 두 아이 중 한 아이를 잃고 남은 아이의 투병을 지켜보면서 겪은 일을 담담하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책입니다. 책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논픽션 에세이인데요. 뭐 에세이 파트, 논픽션 파트 뭐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갈아 가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 하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을 둘러싼 어떤 치료의 역사, 탄압의 역사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다시 가족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구성을 해서 책이 굉장히 이제 몰입력이 있거든요. 네. 사실 작가의 말 읽어드린 대로 막 엄청 막 즐거워 막 이러면서 넘어가진 않고 읽는 게 진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너무 잘 쓰기도 한데다가 이 구성도 번갈아가는 구성이 되게 절묘해가지고 읽으면서 빠져들긴 됩니다. 되게 좀 흔치 않은 독서 경험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드릴 때 계속 번갈아가면서 소개를 드리면 좀 산만할 것 같아서 가족 이야기를 한데 쭉 몰아가지고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을 둘러싼 치료와 탄압의 역사를 또 몰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어떻게 읽었는지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김지용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작가가 원하는 대로 계속 네. 상처를 받아서 네. 읽기가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환자분들 그리고 그분의 가족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네, 그리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네. 네, 그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의 그 히스토리를 쫙 나열해 놨는데 저도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더 몰입돼서 그런지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아서 네. 조금 읽다가 또 덮었다가 읽다가 덮었다 이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긴 했습니다. 네. 유주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정말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독서 경험이었고 저는 일단 서문에서부터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이 서문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책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대한 회상을 한다는 것 자체를 엄두 내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약간 알 것도 같더라고요. 네, 예전에 왜 장 작가님께서 저한테 동생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보라는 제안을 네. 그냥 사석에서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때를 다시 책을 쓰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되짚어 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엄두가 안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서두의 첫 장에 딱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슴이 아프면서도 되게 신뢰가 가고 얼마나 힘든 결심을 하고 이 두꺼운 책을 써내려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어쨌든 결론에는 이제 약간의 희망도 보이고 해서 네. 좀 마음에 짐을 더는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반성도 되고 좀 생각할 부분도 참 많았던 책이었어요. 중간에 정말 이렇게 뭐 이 사건도 워낙 이제 비극적인 데다가 저자의 필력도 걸출해가지고 진짜 읽는데 막 힘이 들어요. 막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중간에 어느 부분쯤 가면은 저자가 얘기하는데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희망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여튼 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뭐 사건 자체는 사실 뭐 짧게 요약하면 또 요약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네. 먼저 요약을 하고 뭐 롬파우스 아들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약을 해드리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론 파워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3살 터울이 나는 딘과 케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에 작은 아들 케빈이 21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스스로 목을 매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케빈은 이제 3년 동안 조현병에 시달렸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5년쯤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이제 큰 아들 딘에게 마저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경찰관에게 제압이 되어서 근처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진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책 읽으면서 굉장히 놀란 게 제가 조현병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 사실은 그 단어 자체를 안 지도 몇 년 안 됐고 이 단어 처음 들었을 때는 새로 나온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안 쓰고 네네. 조현병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 지도 몇 년 안 됐고 책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조현병 여전히 원인도 모르고 뭐 이렇게 어떤 대책도 마땅히 별로 없고 그리고 이 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고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어떤 병인지 조금 저희가 설명을 좀 먼저 들을까요? 일단 정신분열증, 뭐 정신분열병이라고 부르던 이름 네. 자체가 바뀐 지 몇 년이 안 됐고요. 네. 한 5, 6년 정도 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름 바꾼 이유가 정신분열병이란 그 말 자체에 담긴 편견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치료에 좀 더 저해되는 요소가 있어서 조현병이란 거는 이제 현악기를 조율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렇게 음을 조절하는 것처럼 현악기의 현을 조절하면서 우리 뇌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서로 잘 작동할 때는 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만 그 조율이 실패할 때 병이 생긴다라는 의미에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네. 근데 그 의도와는 또 다르게 이제 조현병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네. 그 이름이 생긴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편견을 그대로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정신분열병에 맞아요. 있던 네. 편견을.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환청이나 환시 그리고 망상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런 증상들이 이제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증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병이고요. 보통은 이제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해서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정신과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그렇게 차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나요? 예전부터? 그렇죠.
그 사실 요즘 뭐 조현병 뉴스 같은 것에 이제 댓글만 봐도 사실은 너무 험한 댓글들이라서 여기서 직접 다 말할 수도 없는 네. 참 참담하거든요. 근데 정신분열이란 거는 특히나 더 뭔가 어감부터 확 와닿잖아요. 네. 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진짜 환자분이 아닌 경우에도 너무나 가볍게 놀림거리처럼 사용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됐었기에 예, 이름을 바꿨었죠. 제가 한때 좀 찔리는 게 제가 한때 그런 표현을 좀 자주 썼었거든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신문에서 왜 사설이랑 기사랑 막 내용이 반대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뭐 누가 쓴 칼럼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칼럼 여기 있는데 막 내용 반대되면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이런 분열증적 편집을 받나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막 암 환자라면서 놀리진 않잖아요. 너 암 환자처럼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절대로 꺼내지도 못했는데 이 조현병에 관련돼서는 다들 너무 쉽게 말을 꺼내는 그 사람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특성이 있죠. 옛날 이렇게 정당 무슨 이렇게 뭐 그런 성명서라든가 이제 대변인 뭐 이렇게 브리핑 같은 데 보면은 상대당 비판할 때 되게 많이 썼어요. 뭐 이렇게 뭐 네. 그렇구나. 네네. 뭐 정신분열증적 뭐 어쩌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대로 조현병이라는 말이 이제 사건 사고 기사랑 같이 또 언급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급격히 이제 인식이 안 좋아지는데 그리고 사실 또 최근 1년 사이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유독 이렇게 신문지상에 자주 무슨 사회면에 나온 기억이 나요. 네. 이게 어떻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위험한 병입니까? 위험하지 않은 병입니까? 아니면은 뭐 위험한 증상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증상도 있고 그런가요? 사실 양쪽의 의견이 워낙 대립하고 있고 네, 각자 또 상반되는 통계 자료를 들고 와서 이것 봐라 안 위험하다, 이것 봐라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다투는데 그런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은 확실히 위험합니다. 네, 치료받지 않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고 임세영 교수님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저를 비롯한 동료들도 진료실에서 가끔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요? 뭐 전공의 때는 다들 맞은 적도 있었고 저도 그렇고. 근데 치료받고 계신 조현병 환자분들의 그 위험성은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더 낮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요. 범죄가 생겨도 대부분 경범죄, 조그만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것들이지 사실 강력범죄와 연결된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책 읽으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시트 쓸 때 저희 문과장님께서 링크 하나 걸어주셨었잖아요. EBS에서 이제 다큐 시선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다뤘던 조현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저도 이제 모르던 방송이었는데 링크를 보고 나서 이제 따라가서 그 방송을 봤는데 정말 말씀하신 그것을 그 시각적으로 너무 확연하게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냥 치료 받는 어떤 그런 환자분들은 그냥 우리와 그렇게 다를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되게 차분해 보이고 옷도 잘 입으시고 그냥 그 교양인 같은 분들이 그리고 밑에 조현병 당사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제 병을 제 병식이라고 하는 그렇죠. 내가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정말 신뢰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그런 프로였어요. 아니 근데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이게 참 함정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현병의 되게 주요 증세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인식 불능증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걸 안 걸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으시다고요. 네, 정말 많죠. 거의 초반에는
거의 뭐 100%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처음 듣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보통은 의심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뭐지? 어떻게 뭔가 잘못된 거겠지. 그런데 병이 생기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그냥 무조건 믿게 돼요. 예,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반박을 해도 그거 잘못된 거고 너가 병이다라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게 되죠. 이 사람도 나를 해치려는 같은 사람이다. 같은 패거리다라는 식으로 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치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족분들 말도 안 듣고 가족분들이 겨우 모셔와도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진들의 말도 하나도 믿지 않고 그런데 강제 입원은 날이 갈수록 사실 어려워지니까 치료 자체가 큰 장벽이 되죠. 이게 그냥 이제 자기가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나 안 걸렸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조현병에 따라다니는 어떤 세트로서 그런 질병인식 불능증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양쪽 측면에서 동시에 보기도 해요. 질병이 정말 따라오는 질병의 양상 중 하나고요. 네. 그 망상이란 거의 정의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적인 설득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제 뭐 정신질환에 대해 폄하하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솔직히 좀 얘기 많이 나누거나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혹은 정말 뭐 때리기라도 하면 정신 차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망상이란 게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사람의 심리적으로 보면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믿었던 것들이 병이다,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내가 그토록 생각하기 싫었던 그 환자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병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본인이 병이 있다는 거를 인정 마음속으로는 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하고 그런 단계로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병식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병식이란 게 교과서에 보면 7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래요? 네, 병식이란 게 되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가장 높은 병식의 단계는 이제 감정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나에게 병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아래 단계는 머리로는 그래 내가 병이다 맞다라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단계. 그 밑에는 또 내가 뭔가 이상하지만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뭔가 주변에 다른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외부 탓을 하는 이런 식으로 병식도 단계가 있죠. 병에 대한 자기인식을 병식이라고 하는 거군요. 진짜 그 병식 그 자체도 얼마나 쉽지 않으면 7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러면 뭐 그 환자의 뭐 대응 방식이나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의사는 이 사람이 지금 몇 단계구나라고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것인가요? 파악하고 꾸준히 좀 기록을 남겨놓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이제 나가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폐쇄병동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입원되었을 때 거짓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나 이제 그런 소리 다 없어졌다. 이제 나 나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럴 때 바로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모로 면밀히 관찰하고 그런 병식 단계에 대해서도 좀 판정을 하죠. 한국에도 조현병 환자는 많이 있죠?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문화권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1%가 있다고 해요. 1%면 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50만 명이 있을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역시나 자살률도 1위고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이게 또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거든요. 남성 경우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피크인데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 군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입증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파워스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파우스 가족 이 두 아들도 10대 후반에 발병을 하는데 그 전까지 이야기는 정말 이렇게 뭐 태풍전의 고요랄까? 아름답기 그지 없어요. 네, 진짜 둘 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이제 둘 다 너무너무 예술적 그 기질이 너무 뛰어나서 정말 큰아들 딜은
글을 진짜 잘 쓰고 네. 그리고 작은 아들 케빈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이제 재능을 보여가지고 기타를 또 엄청나게 잘 치고 네. 그 에피소드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케빈을 데리고 공연장에 데리고 가는데 그 어린애가 장난감 기타 손에 들고 너무 공연을 몰입해서 보니까 아예 그걸 발견한 이제 멤버들이 아예 무대 위로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 이후로 케빈이 이제 정말 나는 기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기타랑 이제 같이 커가는데 이제 그런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기록들 때문에 더 이후의 상황들이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꿈의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빠는 저기 퓰리처상 받은 문예창작과 교수고 엄마는 과학자. 맞아. 엄마 과학자, 대학 교수님. 그 첫째 아들은 글 쓰고 둘째 아들은 악기 연주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배경은 아름다운 버몬트주. 맞아요. 네, 동네 사람들 다 착하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이제 10대 후반부터 발병을 하는 거고 케빈한테 먼저 발병을 하는데 저자는 치료 시기를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제 케빈이 본격적인 증상이 나왔을 때 부모 두 사람은 이미 언뜻 다 사실은 얘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알고 있었고 조현병 치료계 같은 거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반인들이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진짜 모두가 이거 병이구나 알아차릴 때는 이미 진짜 병의 활동기로 접어든 시기고 그 전에 전국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책에도 나오잖아요. 몇 주에서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평상시와는 미묘하게 달라져요. 뭔가 전형적인 망상은 아니지만 그 망상의 아랫단계 이거 약간 사람들이 저 사람도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저 사람 뒤에서 다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라는 미묘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은 없던 뭐 강박증 혹은 예민해지는 성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전국이에 사실 알아차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물론 요즘은 많은 시도들이 있고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이제 울트라 하이리스크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조현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기 치료도 개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신과에 이거 그런 것 같다라고 찾아가야지 그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드물죠. 근데 정말 그 전국이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증상들은 누구나 진짜 약간 좀 예민해지거나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수시로 경험하는 그런 증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눈치를 챌래야 챌 수가 없는 그런 것들 같아요. 돌아보니까 이게 전국이었구나 싶은 거지 그때부터 알아차리기는 솔직히 너무 힘들죠. 사실, 여기서도 이제 케빈이 먼저 조현병 걸리고 딘이 나중에 걸리잖아요. 근데 딘이랑 이제 론 파워스랑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미식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응원하는 팀이 지니까 첫째 아들이 저 누가 조작했네 이러잖아요. 정부가 조작한 것 같다고. 네, 정부가 저거 조작했네 하는데 농담인지 이게 조현병 초기인지 느낌이 쎄한데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저 그런 농담 되게 많이 하는데 주변 반응 되게 쎄하거든요. 씨. 네? 뭐라고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튼 저런 것도 좀 궁금해요. 한 집안에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둘이 나오는 것도 이게 흔한 건지 그리고 조현병이라는 게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딱 하나를 찝을 수 없는 거지 원인으로 추측되는 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보통 유전적 취약성과 스트레스 두 개가 합쳐질 때 이제 발병한다고 해요. 유전적 취약성이란 거엔 말 그대로 이제 가계도. 이제 부모 한 명이 이제 조현병 환자분일 때 아이가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대충 한 10%. 네, 그리고 형제 하나가 이제 조현병 환자일 때 다른 아이에게도 생길 확률이 이제 8%. 그리고 뭐 이란성 쌍둥이면 역시 뭐 한 10% 정도, 일란성 쌍둥이면 50% 정도, 부모 둘 다면 뭐 40% 정도 이런 식으로 확실히 그 피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조현병이 이제 확률적으로 잘 생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군요. 유전적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세요. 나는 그럼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거냐. 네. 근데 분명히 100%가 아니고 사실 10%거든요. 그리고 그냥 병이 없던 사람에게도 1%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막 북반구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뭐 1월에서 4월에 많이 태어나는데 네. 뭐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뭐 여름식에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거는 뭐 계절적인 영향이 있고 그럼 계절적인 영향이 왜 있냐를 살펴보면 임신 도중에 혹시 뭐 인플루엔자 같은 감기 같은 거에 감염된 것이 실제로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들도 있고요. 네. 네, 너무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조현병 이제 환자들이 태어난 시기가 이렇게 네. 북반구 남반구마다 이렇게 좀 몰려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피크가 아예 북반구 남반구가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아주 어린 시절 뇌가 발달하기 전에 이제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가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론 파워스나 그 아내분의 어떤 가계도에 뭐 그런 병력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냥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참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긴 하지만. 그렇군요. 저자의 이제 글 쓰는 태도에서도 그게 묻어나는데 이제 그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 그냥 조현병 환자 가족으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죄책감 같은 게 느껴져요. 사실 그거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당신 탓 아니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당사자는 그런 어떤 그런 부담을 쉽게 벗지 못하겠죠. 네. 혹시 그거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 그 두 아들의 이제 뛰어난 예술적 기질에 네. 대해서 네네네. 얘기 나눴는데 정말로 정신질환과 창조성이라는 것이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술 종사자는 정신질환에 더 취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단언하기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네. 네, 과연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예술가인데 심각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 그리고 예전부터 대학병원에서 봤던 환자분들 중에도 당연히 그분의 프로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알만한 유명한 분들도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셨거든요. 네, 그분들만의 뭔가 일반인들과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사고방식이 정말 예술성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한테 우울증으로나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분들이 정말 신기하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약을 먹고 정말 본인이 편해졌는데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채신대요. 너 왜 이렇게 밋밋해졌냐? 너 색깔이 없어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셔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이거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먹으면 당장 내가 너무 편해졌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말하면은 야, 약 끊어라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또 다른 약으로 바꿔보면은 이번 약은 분명히 더 편하면서 그런 게 약간 덜 건드려지는 것 같다라고 신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참 힘들긴 한데 그 미묘한 표현하기 힘든 뭔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게 대중의 오랜 어떤 좀 약간 신화적 믿음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천재 예술가와 광인 사이에 그 가느다란 선이 있고 정말 제 천재성이 막 발현되다 보면은 뭐 에드가 앨런 포라든가 뭐 고오라든가 뭐 순식간에 미쳐버릴 수 있다. 순식간에 조현병 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책에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스키조타이피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 가설 같은데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 창조성이 있는 건데 이 창조성이라는 근본은 현재 지니고 있는 역량을 넘어서고자 하는 충동에 있고 이 충동이 어느 정도 심해지면 그게 이제 정신적 장애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는데 저자도 뭐 어떤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의 전문가긴 하겠지만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정신의학계에서 이런 개념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 사람의 성격을 대충 10개 정도로 나누는데요. 네. 정신과에서는 그중에 A형 성격은 분명히 남들과는 약간 다른 독특한 생각과 독특한 사고방식, 남들과의 관계도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네. A군 성격엔. 그 A군 중에도 이제 스키조티팔 성격이라고 해서 이런 스키조타이피적인 네. 실제로 성격을 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보면 네. 정말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런 데는 좀 더 극적으로 묘사하곤 하지만 분명히 자기만의 세계에 살면서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망상 같은 게 뚜렷한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게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가계를 보면은 역시 또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유전적으로 어느 부분을 공유하기도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10개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성격을 어느 정도씩은 띠고 있어요. 일종의 스펙트럼인 거거든요. 근데 네. 그쪽 색깔이 더 강한 사람들은 정말 그 가계도 안에서 조현병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정신과에서도 많이 보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딱 정설로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말 아직 연구가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데 확실히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약간 정신을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끈을 놓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욕망은 예술가들한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든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마약이랄지 네. 술이랄지 손을 대면서 네. 이제 내 정신을 일부러 네. 좀 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가 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저도 지금 딱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럴 때 위험성이 되는 게 이제 약이죠. 네. 사실 이 파우스 집안의 둘 다 분명히 발병하는 데는 술과 약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글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보면은 분명히 파우스가 이런 정신질환의 위험성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거 보면 그 가계도의 유전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케빈의 경우에는 대마초를 네. 했다고 하잖아요.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발병 확률을 6배 정도 높인다고 해요. 예, 언론 같은 곳에서 이제 좀 많이 그 대마는 좀 안전한 쪽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6배 높인다는 건 조현병의 발병 확률이 그냥 평생 발병 확률이 1%인데 그걸 6배 높이면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발암 물질이라고 금지하는 네. 것도 뭐 암을 일으킬 확률을 6배씩 높이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몇 퍼센트 높인다 이런 건데. 네, 20명이 모여서 이렇게 대마초를 하는데 그 중에 야 우리 중에 한 명은 조현병에 걸릴 수 있어라고 하면 솔직히 누가 하겠어요. 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널리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D인 경우에도 알코올이 이제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중독 수준으로 많이 갔는데 알코올을 사용하다가 혹은 어떤 약물들을 사용하다가 조현병 계열 병으로 번져서 오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심심찮게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 약이 워낙 유행을 하잖아요. 네. 다이어트 약이. 네, 다이어트 약 중에도 향정신성 약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요? 네,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곳에서 처방하기도 하고요. 오. 그 약을 과량으로 복용하다가 혹은 과량으로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의 뇌에는 자신은 몰랐던 유전적 취약성이 있을 경우에 네, 환청과 망상 같은 정신증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경우에 다행히 조기에 개입해서 약을 끊으면 몇 주 안에 괜찮아지는데 조금 늦어버리면 나중에 약을 끊어도 아예 조현병으로 진행해서 지내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아니 다이어트 약 먹다가 조현병이 이렇게 자극이 된다니 너무 무섭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약들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뇌의 물질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하니까 그걸 자신도 모르게 좀 남용하게 되는데 살도 빠지고 조현병이란 것 자체가 도파민이 올라가서 환청이 망상이 생기는 게 주된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게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그 대마초 같은 경우는 뭐지 이제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뭐 담배보다도 더 이제 건강에 덜 해롭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치료에도 네. 예, 이렇게 널리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여타 등등 하면서 되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 대마초 합법화해야 된다 되게 저도 막 열성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책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요. 네, 6배나 높인다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마초 합법화에는 옛날부터 반대였거든요. 왜요? 근데 뭐 그냥 좀 그런 거에 좀 약간 금욕적인 왜 다 웃으시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별로 뭐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이제 막아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반대했는데 합법화되면 한번 피워볼까?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맞아. 약간 이 책 읽고 나서 막 그 해외 생각도 뉴스 좀 나오잖아요. 뭐 네네. 어디에서 합법화됐다. 약간 네. 이런 이제 막 그런 국제 뉴스도 나오니까. 그 모두에게 뭐 6배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50회 이상 흡연을 했을 때 6배 올라간다고 하는데 보통 손대면 50회는 뭐 금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아마 이제 알코올이랑 약물 사실 이제 저자가 자기도 쓰기 힘드니까 자기 아들들 책임은 조금 이제 좀 덜려고 그냥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케빈은 음악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기숙사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기숙사 가면서부터 거기 버클리 음대에서 친구들이랑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대마를 마리아나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디는 알코올 중독까지 한번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까지 나갈 정도로 증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읽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정말 결정적 한 방은 그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알코올이나 약물이 아니라 다른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딘이 그 에이미라고 하는 네. 이제 동네에 이제 여자 친구하고 이제 그 운전을 하게 되죠. 엄마의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네. 옆좌석에 에이미를 태우고 뒤에 또 친구들을 태우고 어떤 파티에 갔다가 이제 에이미의 부모로부터 이제 통금 시간 때문에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과속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에이미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이제 극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버몬트에서 딘이 그 일로 정말 굉장한 비난과 이제 수모를 겪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에이미의 부모도 막 복수하려고 네. 엄청 계속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인 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네. 뭐 묘사되는 거 보면은 그냥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 제가 이 일을 겪어도 정신적으로 무너질 것 네, 같아요. 저도요. 그렇죠. 근데 한창 감수성 연약할 나이에 10대에 네네. 이런 일을 겪으면 이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네. 그리고 어디 도망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같은 연금에 그렇죠. 네. 해가지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은 만약에 제가 뭐 아들인데 이 일을 겪으면 무조건 그 동네를 떠날 것 같아요. 무조건 떠나야죠. 네, 무조건 떠날 것 같은데 지금 떠날 수가 없고 법원에서 네.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라 한 다음에 판결도 결국은 감옥은 안 갔는데 같은 연금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 부모 에이미 부모가 정말 작정하고 그 부모 마음도 참 이해는 가는데 거의 뭐 이 집안을 파멸시켜버리겠다 이런 네. 각오로 막 맞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포스터를 붙이고 네. 친구도 다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민사소송 걸고 민사소송 걸고 참 진짜 그거 어땠을까요? 진짜 네. 저는 진짜 상상이 안 가고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의 강도가 진짜 상상가지 않는. 네. 그 조현병 환자분들을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길게 면담을 하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정상적으로 살다가 전구기로 들어가게 되는 시기에 한 번의 스트레스가 있고요. 네. 이제 전구기에서 또
본격적인 질병이 발생할 때 또 한 번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두 번의 스트레스에 걸쳐서 이렇게 병이 좀 생긴다고 하고요. 분명히 딘의 경우에는 이 사고가 전국위로 들어가게 만드는 계기가 됐겠죠. 근데 정작 먼저 발병한 건 딘이 아니라 케빈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발병 초기 어떤 증상들 같은 게 보이는데 굉장히 황당하죠. 이런 일 당하면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 새벽에 갑자기 이제 대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더니 학교에 높은 분이 러시아 콘서트 투어를 하는데 날 데려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막 횡설수설 빨리 하면서 하다가 전화를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둘이서 뭐 러시아 콘서트가 뭐 갑자기 뭐 계획이 됐나? 뭐 아니면 뭐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 뽑혔나?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드디어 그 말을 입에 꺼내는 거죠. 아니면 얘가 정신이 나갔나?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파우스 부부가 다 사실 우리 아들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게 되게 섬뜩하면서 무서우면서 진짜 공포스러워요. 네. 네. 그런 케빈이 보인 증상처럼 이렇게 뭔가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는 비슷한 공통 징후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케빈은 처음에 양극성장애로 진단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네. 조울증. 네. 네, 저 같았어도 아마 이렇게 오면 당연히 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했을 거예요. 두 개의 질환이 이렇게 한창 증상이 있을 때는 모습이 좀 비슷하지만 양극성장애가 조금 더 확 갑자기 발병하는 그런 양상이 있고 조현병은 분명히 좀 천천히 진행해가는 장기적에 걸쳐서 약간 변화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케빈은 그 전에 분명히 잘 지내고 있었고 또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이 이제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흥분돼 있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정신적 에너지가 증가한 모습. 그래서 분명히 조울증을 의심할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질환이지만 감별 진단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원해서 봤던 환자분 중에는 저한테 입원했을 때는 이제 7번째 입원이었는데 아직 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20대 한 초반 중반 정도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네. 이전에 6번을 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네. 정말 큰 대학병원, 유명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그 분야의 대가인 교수님들께 한 달씩 입원 치료를 하고 나갔는데 6번 입원 중에 3번은 진단이 양극성장애고 3번은 조현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 어떻게 진단해야 되나 되게 고민하고 저도 오랫동안 진료하고 결국에는 이제 양극성장애로 진단을 하고 퇴원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의 담당 교수님이었고 네. 이 환자의 전 주치의였던 분이 양극성장애에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이제 대가 중에 한 분이세요. 제 이제 뭐라고 할까?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네. 그분께서 나중에 이제 진료실에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실수했던 것 같다. 내가 잘못 봤던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조현병이 확실해 보였는데 이번에 네가 얘기하는 거 듣고 보니까 양극성 장애가 맞는 것 같네. 참 이렇게 진단 내리기가 어렵고 시간이 흘러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지는 않아요. 이 두 개를 감별하는 게. 양극성 장애에서 조증 상태일 때랑 조현병 초기랑 비슷한 조현병의 거군요. 확 증상이 나타날 때랑 둘 다 이런 환청과 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에서도 네. 그런 환청, 망상 이런 게 네. 근데 보통 이제 고양된 기분, 들뜬 기분에 동반된 게 많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네. 라고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많아지고 소비도 커지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게 조금 더 흘러가면 이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망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다음엔 피해 망상이 나타나요. 나는 사실 대단한 사람인데 이놈들이 뭔가 나를 몰라준다. 공격하는 뭐가 있는 공격한다. 거구나. 뒤에서 나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 거구나. 라는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망상이 동시에 있는 상태에서 오면은 이게 뭐가 먼저였는지도 알기도 힘들고 조현병 때문에 있는 건지 양극성 장애 때문인지 감별하기가 되게 힘들죠. 두 개가 결국 이제 치료 방법 같은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증상이 있을 때는 비슷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다르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케빈이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은 다음
다음날 또 자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버스를 타고 근데 버스에서 자다가 깨가지고 갑자기 버스 기사에게 이 차 어디로 가는 거냐고 하고 버스 기사를 이제 물리적으로 위협을 하죠. 근데 이제 뒤에서 어느 승객이 제압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달려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 많겠죠. 조현병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네, 많죠. 당연히 많고요. 경찰에 의한 입원도 가능해요.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보호자들이 없어도 경찰이 볼 때 필요하다 그러면 입원이 가능한데 네. 법적으로 허용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또 경찰분들도 나중에 또 민원을 당하거나 네. 아니면 인권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들이 많아서 이게 쉽게 일어나지가 않고요. 한번 저도 제 병원에 이제 조현병이 거의 확실한 네. 분이 왔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노숙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탈원한 상태고 이제 본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라고 네. 하시는데 정말 겨우겨우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네.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 가족들 걱정하시겠다, 당장에 지금 머물 곳도 없지 않냐 라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저희 병원 근처에 있던 경찰서로 모셔갔는데 경찰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가 없다, 정신과 의사시면 알지 않냐, 이렇게 뭐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도 인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공격받는다, 그냥 옆에 구청 쪽으로 모셔가라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매니지해요. 네. 되게 좀 답답하고 화도 났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막 이렇게 뭐 우리랑 또 미국은 상황이 다른 모양인데 그 이제 케빈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입원도 못 시키고 치료도 못 시키니까 좀 부모 입장에서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증상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또 기숙사에 있었는데 치료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나 사실 지금 다 나은 것 같아요. 약 이제 안 먹을래요 하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네. 한 명은 이제 글로 차 몰고 가고 또 한 사람 이제 기다리고 하는데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전화가 오니까 전화 받으려고 하다 문에 찧어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막 정말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막 이런 일의 연속이니까 진짜 네 지금 이게 고통에 아직 이렇게 한 5분 응선이나 6분 응선까지 온 것 같은데 네. 저희가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제일 힘든 7부, 8부 응선은 2부에서 그럼 조금 긴 얘기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